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래통합당의 쇄신을 이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출범 전부터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김종인 비대위가 지향하는 정치 방향 노선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김병민 전 후보, 현 비대위원. 네. 엄청 거물이 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좀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당이 건강하게 제 기반을 갖고 여야가 건전하게 경쟁할 때도 국가가 바로 서는 거니까 열심히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비대위원회는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이름이 예전에는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비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좀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자고 있는데 사실 새벽 6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예. 평일 새벽 6시였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었고 네.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밤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대위를 구상해서 끌고 가면 좋을지.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고 김종인 위원장의 첫 번째 만남 과정에서 했던 대화는 광진이라고 하는 네.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험지이고 그렇죠. 수도권의 지역이거든요. 네. 수도권에 출마해 보니까 그 수도권의 민심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이니 그 민심을 다잡을 수 있도록 변화에 좀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이었고 당연히 당이 비상한 상황이니까 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네. 그 비대위원이 누군지 밝혀지기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름이 계속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 비대위 합류가 안 된 것이 보도가 되고 나니까 자기는 조금 뭐 고사했다는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제안을 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본인이 한 명 한 명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제안했는지 여부는 김종인 위원장 말고는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들을 담아내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훌륭한 자산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또 당의 지도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연속성 있게 활동하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쉬어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 행보들을 구상하는 게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김병민 의원은 정강 정책 개편 부분을 지금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강 정책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정강 정책 전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정강 정책 하면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정강 정책이 뭡니까 일단? 각 당에 들어가면 정강 정책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신념, 하나의 정신을 담아낸 것을 정강 정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동안에 보수 정당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가치는 자유시장 경제, 그렇죠. 튼튼한 안보, 국가에 대한 성장 이런 담론들이 주가 돼서 정강 정책에 담아져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싹 다 뒤바꾸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고 이러한 정신은 뿌리에 둔 채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더 충분하게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측면이라든지 네. 우리 국민들을 초점에 두고 봤을 때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복지 정책들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네네. 그리고 우리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미래 속에서 한 가지 예로 지금 저출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다들 목 놓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위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 청사진들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들을 어떻게 먼저 끌어낼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강정책에 담아낼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뿌리에 둔 채 훨씬 더 앞선 우선순위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이 두 가지의 방점에 찍겠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 첫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예.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시비를 걸지 말라니. 네. 저희 당이 이제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변화라는 건 익숙한 것과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결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개인 스스로 시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익숙했던 것들과 좀 떼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관성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변화를 하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존의 것이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 변화가 국가 공동체와 정당을 위해서 꼭 가야 될 길이라면 그런 불편함들을 조금씩은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시작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걱정과 우려를 내비치기보다는 다 같이 조금씩 협조하면서 갈 때 우리 정당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시비 걸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비 걸지 말라니까 의원들이 알았습니다. 시비 안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이 의총에 참석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이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하면서 예. 이렇게 정중하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대위원 구성을 놓고도 얘기가 있는 게 물론 뭐 참신하다. 그다음에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진취적으로 잘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네. 좀 대부분이 다 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사실은 주류가 아니었던 당내 인사이기도 하고 당내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이런 분들로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내부적으로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위가 꾸려졌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났지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에서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건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역대 이런 선거 결과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결과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결과에 만족해서 앞으로 이런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자 원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구성대로 비상대책위도 꾸리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과연 우리 정당의 미래가 있는가? 집권이 가능한가를 고민했을 때는 아마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부터 변화를 예고했던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어줬고 비대위 구성의 면면에 보면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지역적 특색으로는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과 젊은 청년 세대의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라면 두 번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대위원이시니까 당연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리고 네. 김정인 위원장이 자유, 우파, 보수 이런 말을 강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유사민주당이냐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치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탈보수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과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약간의 이제 오해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유, 우파, 보수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자칫 잘못 보수의 가치와 이념은 다 저버린 채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가치는 튼튼하게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수는 흔히 이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쌓았던 역사적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는 게 저는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것만 지키고자 했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누리과정을 비롯한 이 무상보육에 대한 시도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도입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은 어찌 보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 국가 공동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국민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 이건 저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지키기 위한 보수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거라 이 그동안 얘기했던 자유 우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과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에 빠지지 말자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대위 산하의 경제혁신위원회가 이제 꾸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경제혁신위원장은 누가 맡아요? 아직까지 이 경제혁신이 이제 첫 번째 회의 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이렇게 TF를 조금 나눠서 맡았으면 좋겠다. 청년에 관련된 부분, 정강정책에 관련된 부분, 또 경제혁신위는 아무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수 더 주도적으로 챙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이 손정희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인공지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들께 나가서야 되는 일 중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경제를 기존에 있었던 자유시장 경제 패러다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경제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주도적으로 챙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통합당에서 진보, 진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네. 물론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우선 기본소득제 도입이 뭔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아직 김종인 위원장과 저희 비대위에서 기본소득제의 모든 내용들, 복지 담론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이 사용을 해본 경험을 갖지 않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이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복지 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무수히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둔 채 계속 덧붙이기식 복지 정책들이 가게 되면 아마 국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제는 기존에 있었던 한정된 재원에서 그 복지 정책의 조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단순하게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접근을 저희 당이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미래 담론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건지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약간은 거리를 뒀던 모든 정책들도 충분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한 게 기자들에게 기본소득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네. 말을 한마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사실은 별다른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이 또 얘기하기를 아마도 다른 복지제도 개편 작업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지금 좀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꺼내긴 꺼냈지만 꼭 그쪽으로 갈지 말지도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깜짝 놀랄 만한 변화 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민주당도 할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접근을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유사민주당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지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 우려가 커졌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첫 번째 꺼냈던 일성이 국가 예산에 대해서 100조 정도는 전면 예산을 재조정하자는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왜냐하면 1, 4분기에서 코로나 위기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산적해 있을 건데 단순하게 추가 경정 예산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못 쓰고 있고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면서 짜놨던 계획과는 판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저는 복지제도도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벌써 10년 전에 설계했던 복지 정책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또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어느 정도는 현실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재조정하고 미래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복지 정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게 다 저출산과 미래 세대와 이 맥이 닿아 있거든요. 네네. 이대로 가게 되면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연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금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건데 네. 그럼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복지 정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미래와 경제, 복지가 하나의 서클로서 맥이 연결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좀 전환에 대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색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 해체설 얘기인데요. 예. 사실 우리 비대위원께서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여의도 연구원과 인연을 맺어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김세현 의원이 이제 연구원장직을 맡으면서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의도 연구원 역할론이 이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황교안 전 당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면서 이게 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다. 특히 이번 선거 치를 때 여의도 연구원이 뭐 한 게 뭐 있냐. 분석도 다 틀리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150석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샤이보스 얘기했다가 결국 샤이보스는 없는 걸로 나오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여의도 연구원은 해체합니까 일단? 여의도 연구원은 저희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지금 많은 내용들의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 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청취하고 있는데요. 여연의 기능들이 지금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이 당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의견 표현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라고는 한계도 있고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대적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민심을 청취하고 이것을 발빠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과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과학적 통계 기법을 바탕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수시로 대통령 지지율이 변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발빠르게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번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 싱크탱크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의 보고서들이 나와야 정상적인 기능일 텐데 아직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변하고 제대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995년에 만들어진 이 여의도 연구원 25년 만에 사실 이제 존폐가 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